우리 저런 거 안 했어. 손님 왔으니까 저런 걸로 끄내란 말이야. 저기 훨씬 낫지. 할까요? 들어보시고. 자, 들어가죠. 소리 마이크 테스트 안 해도 돼요? 아, 방금 했어요? 우리가 계속 말을 하고 있어갖고. 네. 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결국 사게 만드는 독서 책 읽기 권장 방송 읽어주는 기자 둘의 교수님 하나. 반갑습니다. 저는 김기아 기자입니다. 저는 정현욱 기자입니다. 오늘 가운데 초라한 분이. 네, 이거 점잖게. 제가 창피하게 실수했군요. 벌써부터 창피해갖고. 자, 저희가 새로운 이 교수님을 저희 옆에 초대 손님 한 분 모셨는데, 자, 어떤 분인지 본인이 스스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좀 이따 해주시죠. 저희 김문주 교수님이십니다. 영남대학교 국문과 교수님이시고 지금 막 대구에서 올라오셨어요. 저희 방송을 위해서 오로지. 서울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저희 방송을 위해서 오셨고, 김문주 교수님은 시인이시고 백석 전문가시더라고요. 네, 백석 관련된 책들. 그리고 2012년이죠. 제가 찾아봤는데 백석의 숨겨진 시를 발굴하셔갖고 세상에 알린. 하여튼 그 백석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셨고, 이제 영남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 대구 학생들에게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읽히면서 5.18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각인을 시켜주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여기까지 제가 하고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구 영남대학에 있고요. 학생들에게 현대 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학평론도 하고 시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 요즘에도 계속 쓰시나요? 뭐 가끔. 그래요? 네. 그 시는 어떻게 유통이 되죠? 시는 시 집으로만 나오나요? 아니면 전 이제 궁금한 잡지가 게 있죠. 잡지가 시 전문지가. 문예지 같은 게 좀 문예지가 있죠. 거기에 그러면 이제 뭐 옛날에 창작가 비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 이제 그쵸. 시가 나오면 거기에 문예지 창비에도 시가 실려요. 네, 그렇죠. 물어보죠. 여쭤보죠, 선생님. 아니 나는 아는데 구독자님들이 모르실까 모르는 것 봐. 같은데? 저희는 저 20대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럼 그 시들을 주로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을 쓰세요? 뭐 이제 저는 이제 제가 80년대 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그 당시에 시를 쓰는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일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죠. 요새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젊은 시인들의 경우는 대단히 다채로워졌는데 보통 이제 80년대, 90년대 이때 이제 시공부했던 친구들은 대체로 그냥 현실에 관한 이야기, 자신의 정서나 감각에 관한 이야기 보통 많이 있죠. 네. 제가 예전에 소개팅을 했는데 여자분이 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를 읽는데요. 네, 여성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각 잡고 시를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났으니까 수업 들은 거 말고는. 자랑입니까? 그게 고백이죠. 근데 자랑스럽지 않지만 그럼 요즘에 괜찮은 시집 하나만 좀 추천해 주신다면 소개팅녀에게 부끄럽지도 않고 뭔가 제가 읽고도 재밌을 만한. 소개팅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우리를 부끄럽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교수님 모셔놓고. 이거는 괜찮다. 요즘 요거 정도 읽어주면은 시 좀 읽는 거다. 아니 요새 뭐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하니까 박준 시인의 시집이 인기가 많이 있죠. 박준 시인의 시집이 새 시집이 나왔는데 산문집도 나오고. 저는 신보선 시인인가요? 네. 그 시가 그래도 되게 여성 신보선. 신보선 시는 굉장히 의식도 있고 감각도 아주 예스럽고 그렇죠. 굉장히 뛰어난 시인이죠. 왜냐하면 시를 추천하려면 내가 좀 그래도 시를 통째로 외우진 못하더라도 좀 약간 있어 보이는 문장 한 문장은 건져야. 난 신보선 시인 시집이 그런 걸로 가득해. 그런 게 써먹을 게 많다. 써먹을 게 많다. 진작 저한테 물어보시지. 신보선 시인과 신보선 시인님과 박준 시인님의 시집이나 산문집이 요즘 괜찮다. 읽어오면 좋을 거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하나 코너 없다를 이제 이번에 평론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겁니다. 저희 인터뷰도 해주셨고. 그럼 하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또 다룬 소설 윤은길의 장마에 대한 우리 댓글 반응을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읽어볼 텐데요. 윤은길 작가의 장마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준비가 안 되신 겁니다. 이거? 오늘 윤은길 할 줄 모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그럼요. 읽었는데 읽은 지 굉장히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죠. 구렁이 씨는 기억나시죠? 그럼 나죠. 그래서 놀제이님께서
요즘 소설과는 다른 의미로 정말 대단한 소설이었어요. 이래서 오래된 거는 그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건가 봐요. 문장 하나하나에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어릴 때는 의미만 해석하고 김 기자님 말씀대로 그 한 부분, 그러니까 구렁이씬만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니까 이 작품의 가치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책은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읽으면 또 다르다. 읽으면서 전쟁 직후 세대인 부모님 생각도 했어요. 부모님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느끼고 보고 자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포를 제발 그만해달라. 아니, 제가 단편인데 어떻게? 아니 스파이더맨.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유능길의 장마에 대해서 스파이더맨 3 보셨습니까? 아, 그거는 못 봤습니다. 보고 싶어요. 제가 스포를 많이. 이게 내용이 비슷해요. 힌트를 주셨죠. 유능길의 장마랑 비슷해요. 내용이. 뭐가 비슷해? 용서와 화해 그리고 성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가지고 스파이더맨 3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스포일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니까 작품의 가치를 알게 됐다는 게 제가 주로 이제 교과서에 장마가 나오니까 그렇죠. 구렁이씨만 본단 말이에요. 구렁이씨만 보고 내가 장마 다 봤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좀 저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그렇죠. 앞에 부분에 그렇게 외할머니랑 할머니 정말 사이가 엄청 안 좋아지는데 그 빌드업이 없이 구렁이씨만 보면 이게 왜 화해인가? 싸우는 게 안 나오는데 이게 왜 화해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전래동화 같죠? 그냥 구렁이씨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교과서에 단편이 보통 많이 수록이 되는데 중단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국 문학사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발췌독해서 수록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설의 진가를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사실 오늘 다룰 하나코는 없다는 대학교 교양 시간에 꼭 다뤄야겠다. 이 새끼들 그러면 이제 그러지 마라. 연애 이렇게 하면 연애 큰일 혼난다. 자 다음 댓글 읽어주시죠. 자, 한옥주님이요. 오늘 해주신 장마도 그렇지만 작가님 소설은 교과서에서 많이 봤어요. 기억 속의 들꽃 종탑 아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9켤레 구두로 남은 산의 완장. 완장도 있어요? 완장. 저도 또 전쟁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기억 속의 들꽃이랑 종탑 아래서 읽으면서 찔끔찔끔 울었습니다.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라 어떤 책은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유능길 작가님 소설은 주변에 있는 누구의 일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유능길 작가님 글에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작가분들의 책을 보면요 책에서 막 흙냄새가 나. 다 찢어지게 가난해.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다 가난하고 다 엄마 막 힘들고 삼촌들은 늘 전쟁터에 나가 있거나 빨지산이야. 그러다가 집에 몰래 돌았다가 도망가고 그러다가 뭐 죽어. 그러다가 막 그런 소리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게 소설에 대해서 잘 이제 이렇게 현대소설 읽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2% 시작 하도 읽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네요. 네, 좋은 일이죠. 저한테 좋은 일이에요. 네. 근데 적당히도 좋은 일. 그 당시 소설은 제가 왜 내가 그 당시에 현대 소설을 좀 이렇게 좀 지겨워했나 싶을 때 생각해 보니까 막 비슷한 내용 같은 거 이게 들어오면은 물론 그 안에 있는 뭐 페이소스나 뭐 캐릭터나 뭐 스토리는 다르지만 배경이 다 한국 전쟁이거나 막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하니까 근데 왜 그 당시에는 이 부자들에 대한 소설이라거나 예를 들어서 지배층에 대한 소설이라거나 판타지 소설이라거나 이런 거는 소설이 별로 없었나요? 왜 이런 주제가 제일 많았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감각이 전혀 다른 세대죠. 그러니까 윤홍길 선생님이 살았던 그 삶의 이제 시대적 배경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감각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가 그 시대의 작품들을 읽는 것도 감각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세대가 지금 젊은 이제 작가들이 쓰는 작품도 사실은 나이 든 독자들은 못 읽어요. 그래요? 네, 못 읽습니다. 저는 못 읽어요. 실제로 그 젊은 애들은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는 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우에도 이를테면 뭐 그 오랫동안 시를 공부했던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그리고 대학에 계셨던 선생님들도 젊은 시인들의 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감각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일본의 이제 하이 문화, 뭐 만화라든지 뭐 이런 애니메이션 이런 거에 익숙했던 세대들은 금방 익숙하지만 그거에 익숙하지 않았던 또 나이 든 세대들은 또 읽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감각의 자신의 삶의 감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문학은 특히 이제 더 중요하죠. 그럼 뭐가 더 우월하다, 뭐가 더 열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없죠. 전혀 없어요. 네, 그건 감각의 차이.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 소설만 좋다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소설 좀 앞선 세대 소설 읽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를테면 보편적 가치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한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작품을 읽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감흥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감각을 뛰어넘는 인간적 가치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시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가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전 사실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누구에도 물어보기 좀 어려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얘기니까. 근데 뻔하기도 하지만 답은 뻔하긴 하지만 신기한 게 그 당시 뭐 일제 시대 때 얘기라던가 한국전 때 뭐 소설이라거나 그러면은 군인 입장에서 혹은 그 당시 뭐 점령군 입장에서 아니면 뭐 이 일본군 입장에서 그렇게 쓴 소설들은 왜 많지 않나? 왜 우리가 있다 해도 왜 우리가 접하기가 힘들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설가들이 사실 그렇게 잘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애였던 사람들이 잘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소재의 어떤 소재가 왜 이렇게 다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이제 현재 시점에서 그렇긴 한데요.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학생들한테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문학은 고통과 슬픔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부자들의 이야기, 드라마처럼. 근데 실제로 문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그런 고통과 슬픔의 환경들이 그 문학을 하고 싶다라는 한 욕망 같은 걸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어요. 이를테면 성찰과 사유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고통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쁨과 환희 이런 것들은 문학하고는 좀 달라요. 기쁨과 환희는 그냥 즐기면 돼. 그건 순간적이고 찰나적인데 반해서. 근데 문학은 기본적으로 들어앉아서 생각하고 성찰하는 과정에 문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처와 고통이 문학을 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문학이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없네요. 그렇죠. 별로. 그러니까 왜냐는 질문.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왜라는 질문을 계속 가지어야만 이런 그렇죠.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원동력이 되니까. 네, 오늘 이 하나권은 없다도 그런 반성과 질문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저희는 왜냐하면 이런 질문, 이런 고민을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위대한 개츠비 같은 경우에는 엄청 부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소설이 뭐가 왜 없지? 이런 생각 엄청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되게 재밌게 봤었던 거기 때문에. 근데 현대 소설 읽으면 막 다 이런 흙냄새 나는 완두콩 까고 계시고 그런 내용만 있어가지고 조금 소재의 어떤 좀 단조로움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선 이를테면 교과서나 지금 우리가 다루는 명작들을 다루는 경우 말고 네. 대중작품들 경우 이를테면 우리가 이병주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뭐 김한길 오늘 지금 요 연대에 90년대에 아주 인기 있었던 대중작가 중에 하나가 지금 정치인 김한길 선생이 소설 썼던 네. 아주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다루진 않잖아요. 여기서.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아주 발랄한 이야기들. 그렇구나. 대중들이 그러니까 뭐 30만 부, 50만 부 이렇게 팔릴 수 있는 많은 독자들이 보는. 그러니까 김 기자가 독서가 얄팍해서 몰랐던 거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 결론으로. 네. 근데 그 말씀은 되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 사유를 깊이하려면 사람이 상처와 고통이 있어야만 이걸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뭔가 써야겠다.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베이우스님이 교과서에서 이미 읽은 소설이어서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다. 그렇죠.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죠. 온전히 한 편 읽으면서 문장력과 인물 심리 묘사에 감탄하며 읽었어요. 친할머니가 친삼촌한테 밥 잘 챙겨 먹냐. 그러니까 뭐 나물은 간은 해서 먹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빨치산한테. 이불은 잘 덮고 다니냐 이런. 이불이 있어. 이불이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외할머니가 네가 구렁이한테 네가 직접 먹을 수 없으니까 눈으로 보고라도 가라라는 부분이랑 겹쳐져 가지고 어머니가 자식 대하는 마음은 서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둘 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대의 소설 덕분에 이미 읽은 책을 다시 보기도 하고 생존 작가님들의 연령대와 작품 시대 배경이 다양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어 좋네요. 이후에는 소설뿐 아니라 사회과학, 도서나 인문소설도 추천받아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하셨고요. 김학동님께서는 속보 스파이더맨 3가 한국 소설 장마 표절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제기를 하셨어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소설은 최윤 작가의 노 하나코. 그게 이제 영어 제목은 라스트 하나코. 아, 마지막 하나코. 네. 그럼 또 있는 거예요? 라스트 오브 하나코. 라스트 사무라이는 7명인가 있잖아. 그러면 하나코가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가님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왜 내 제목이 왜 이거야? 아, 왜 라스트야? 그러네요. 그렇구나. 아마 그 번역가 입장에서는 번역하신 분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하나코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 소설 내용하고 조금 맥락이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면 다른데. 그러니까. 네.
하여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코는 일본 분이 아니다. 일본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도 왜 하나코인가 했는데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죠? 자, 일단 저희가 이 작품이 왜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서 읽어봐야 할 50편의 소설 중에서 하나로 선정이 되었는지 원래는 이분한테 물어보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정한 게 아니잖아. 오셨어. 그래서 직접 등판하셨다. 네. 선생님, 왜 이게 50편 중에 하나가로 된 겁니까? 아마 이제 그 평론가협회에서 평론가들에게 이제 그 작품들을 추천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최윤 선생의 경우에는 몇 편의 이제 아주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 있죠. 뭐 하나권은 없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색 눈사람. 요거보다 이제 앞서 2년 전에 1992년도 독립문학상 수상작이거든요. 회색 눈사람도 굉장히 탁월한 작품이고, 그 다음에 등단자.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라고 하는 우리 꽃잎 영화 꽃잎에 나오는 이정현 그렇죠. 광주 씨가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최윤 선생 원작이에요. 이제 그 작품들이 이제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고, 그거 말고도 작품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최윤 선생의 경우에는 회색 눈사람하고 하나권은 없다. 이 두 작품이 아마 경합을 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권은 없다는 아마 우리 시대, 지금 현 시대로 보면 이 지금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 되게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적 시각이 이 속에 좀 있어요. 이를테면 하나코라고 하는 이 여성이 남성 또래들 사이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문제는 그냥 일반 존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남녀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을 선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이제 페미니즘 작품들 몇 개 있었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죠. 다뤘지만 우리 공지영도 했고 은희경 새해 선물도 여성주의 시각이 좀 있는 소설이었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행했던 페미니즘 소설은 목록에 있는데 그 작품들과 조금 또 결이 다른, 차별화되는 그런 지점은 뭐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지금 언급하셨던 신경수, 공지영 이런 작가들은 63년생이에요. 그 최윤 선생님은 그보다 딱 10년 앞선 53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소설의 전체적인 배경이라든지 감각이 좀 달라요. 더군다나 최윤 선생은 이제 그 프랑스 유학을 갔던 불문학자죠. 그래서 아마 그런 감각이 여기 섞여 있어요. 그냥 묘하게 그 앞서 얘기했던 건 남성과 여성의 문제이긴 하지만 최윤 선생의 더 중요한 주제는 개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보다 그냥 개인의 문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 90년대라고 하는 그 시점이 80년대의 큰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거대한 뭐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하는 게 이제 89년, 90년 넘어오는 그 시기고 한국 사회의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경랑이 있었던 시기인데 그거 통과하면서 90년대 가면서 이런 개인의 문제가 이제 분화하는데 그 중에서 최윤 선생은 그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조금 더 보편적인 주제로서도 개인의 문제에 관한 그런 형상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죠. 예. 이 작품의 경우에도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작품 얘기 좀 해볼까요? 이게 근데 무슨 내용인지 근데 제목은 어서 보신 적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 저도 이거 처음에 딱 보고 대관절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늠할 수가 없죠. 전혀. 저희는 이제 쇼코의 미소 때도 그냥 쇼코가 웃는구나. 쇼코라는 여자가 뭔가 웃는 게 뭐 이렇게 이미지가 잘 하나코는 또 없대. 쇼코의 미소는 그래도 짐작은 되는. 네, 이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없다는 거죠. 그 표지도 전혀 감이 안 오는 표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분들 위해서 정윤욱 기자가 1분만 어떤 소설인지 간에 1분 만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 30대 직장인으로 추정되는 이 베니스죠. 에 출장을 가는데 일은 둘째치고 하나코가 근처에 있다는데 1시간 거리 기차로 만날까 말까 그 고민만 해요. 하나코가 누구냐? 그가 대학교 때 어울리던 고등학교 동창들 친구, 그를 포함해 5명 있어요. 다 남자인데 거기에서 누군가 데려왔던 여성이에요. 비슷한 또래겠죠. 근데 그 친구들끼리 코 하나는 정말 예쁘다. 그래서 하나코라고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지칭을 했어요. 본인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근데 이 하나코는 그하고만 친한 게 아니고 이 5명 친구들 다 친했어요. 각자가. 근데 하나코랑 친하다는 걸 이렇게 수면 위로는 다 안 내고 다 각자 그냥 물밑에서 친했던 거야. 근데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그 모임에서 사라졌어요. 그게 이제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 하나코가 근처에 있다니까 간만에 만나볼까 해서 연락을 결국 해요. 고민 끝에. 그래서 하나코가 쾌활하게 오세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지 않... 저를 그렇게 몰라요? 해서 가기로 하다가 안 갑니다. 아씨. 약한데? 오늘 배경 왜 이렇게 뭐 아니 이 짧은 소설 이렇게 못해? 선생님 옆에 계셔갖고 이 짧은 소설을 아주 탁월하게 정리하셨는데. 아니 근데 뒤에가 뭉텅 잘렸어 지금. 저희의 기준에서 이 정도는 잘 못한 거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번 기회를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소설이 너무 짧아. 뭐가 짧아? 난 단편치곤 길죠. 아니. 전 만족할 수 없어요. 이거 너무 짧아. 그러니까 잠깐 짧다는 게 설명이 덜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 너무 더 읽고 싶은데 끝나서 아쉽다는 거예요? 반반에 반반. 이 거짓말쟁이. 반반이 반반. 자 아무튼 총 그 읽어보니까 어땠는지 저희는 이거 처음 읽어 정혁 기자도. 네, 처음 읽었어요. 어땠습니까? 일단 감사합니다. 뭐랄까 좀 굉장히 그 전곡을 찌르린 것 같은. 혹시 누군가 떠오르진 않았나요? 그러기도 했죠. 근데 저는 그런 감상이 없다면 특히 이제 남성 독자들은 거짓말일 것 같아요. 거짓말이거나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았거나.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어떤 추구를 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감성은 조금 올드한데 왜냐면 94년 작품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면들이 있지만 굉장히 그 지금도 누구나 읽고 뜨끔하고 아주 예리하게 딱 포착한 남녀의 어떤 특히 남자의 그렇죠. 관계를 소비하는 그 경박함 그리고 또 이게 나이가 지나면 또 그 경박함에 대해서 본인이 자각하고 또 반성을 하고 부끄럽게 마련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통찰 이게 짧은 소설에 참 아주 그 뭐랄까 멋있게 들어가 있어서 저는 좋았어요. 세련되고 뭔가 시크하고.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왜 그냥 그랬냐면 너무 뭐랄까 하나코가 누군지 너무 궁금한데 끝까지 없잖아. 끝까지 등장 안 하잖아 소설에. 본인이 딱 등장 안 하잖아요. 안 만나러 가지 만나지 않아서 만나지 않잖아. 물론 만나지 않은 게 어떤 뭐 쿨하고 시크한 매력을 더해줄 수도 있고 뭔가 하나가 없다는 거에 더 이제 뭐 소설을 먼저 썼는지 제목을 먼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소설의 취지에 더 부합할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너무 답답했어요 읽는 내내.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남자들을 쓰레기로 만들어놨으면 설명을 해줘야 까냐. 그리고 저는 가장 미스테리였던 게 뭐냐면 그럼 왜 나왔냐고 이 자리에. 하나코도 자기가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오잖아요. 되게 지금 약간 열받았네요. 부당함을 느꼈어. 나를 왜 이렇게 매도해? 이미 나야.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아까 1분에서 잘린 말씀을 좀 드리면 비겁하게 진짜 끝나고 나서 만날까 말까 이태리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연락을 해요. 제가 이걸 아까 짧게 시간 촉박해서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연락을 해서 아니면 조마조마하잖아.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뭐냐면 다 같이 이제 처음에 사회 초년병 시절에 이제 드라이브 삼아해서 뭐 꽤 멀리 갔더라고. 낙동강변에 이제 술자리에서 다들 취하고 또 뭔가 취직해서의 스트레스도 좀 있고 뭔가 이 묘한 분위기 때문에 그 하나코랑 이제 하나코의 친구 동성 친구 그러니까 여자 둘 남자 다섯 이렇게 간 거죠. 그 낙동강의 아주 그 외진 곳에.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뭐 불미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잘 취해서 노래를 강요하면서 막 춤추면서 약간 스킨십도 생기고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어색하게 하나코 입장에서는 굉장한 폭력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웃고 그러니까 하나코가 그렇다고 거기서 막 화를 내거나 뭐 아니면 울거나 그러진 않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냥 가방 갖고 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는 다음날 나 실수했구나 이럴 수 있죠. 그리고 부끄러울 수 있죠. 그래서 남자들도 그때부터 연락을 못하고 그때부터 이제 장진자라는 여성을 그렇죠. 자기들끼리 하나코라고 이제 야 하나코 어떻게 됐대 뭐 하나코는 뭐 이래 불러요. 그냥 자기들끼리 명칭. 그게 이제 오래전 일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 처음 연락하는 거니까 약간 좀 망설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너무 이제 뭐 앞에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건 결국 연락하겠지. 그래서 했어. 근데 너무나 당당하고 퀴어하게 오세요. 그래서 누구도 왔다가 갔어요. 누구는 연락만 하고 그냥 안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씨 하고 이제 너무 그래서 아니 좀 약간 나는 좀 이렇게 해서 싫어할 줄 알아 이러니까 그렇게 날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압도한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는 이제 결국 안 가고 다시 출장 이제 복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계속 하나코를 만나지 않고 있다가 우연히 어떤 이제 신문지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저명한 디자이너가 됐다는 소식을 그 두 친구 그 자리에 있던 그 하나코와 그 친구 둘이 그걸 이제 그 접하고 끝나죠 소설이. 그 저는 이 소설에서 이 문장이 좋다 막 그런 거는 사실은 찾지는 못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거는 이효령 작가 이효령 선생님의 평론을 왜냐면 제가 원래 평론 안 보거든요. 자 원래 선생님 저도 원래 안 보려고 그랬어요. 평론도 안 읽으려고. 왜냐면 저는 이제 완전 순수한 순뇌를 가지고 이제 이 방송을 해야 생감상을 이제 해야 이제 구독자분들도 아유 진짜 김기화 저 바보 이런 맛이 있거든. 근데 이거는 전혀 제가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평론을 좀 꼼꼼히 봤어. 근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이런 선생님 말씀입니다. 심사평입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문학적 감성이나 안목이 부족한 일반 독자들이 과연 이 소설을 제대로 맛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크게 울리는 고음만 듣고 그 밑에 깔린 잔잔한 베이스 악기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미숙한 감상자의 경우처럼 말이다. 는 거예요. 끝났네 아주. 그러니까 너 같은 놈 있을 줄 알았다. 김기화가 너 같은 놈 있을 줄 알고 내가 써둔다. 94년에 예언하셨어요. 94년에 2021년에 김기화를 예언하신 거예요. 기타만 듣고 베이스는 안 듣는 거지. 지금 일단 김 기자 평을 좀 본인 이 감상평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호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별로였다는 저 평. 최윤 선생님 소설에 뭐가 잘 나오냐면 최윤 선생님 소설에는 이 부재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사라진 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아픈 기억을 남기고 사라진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소환되거든요. 그래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부재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재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하나코라고 하는 인물이 남성이면 뭐 누구나 하나쯤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이게 약간 이상향적인 혹은 머릿속에 있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시로 본다면 오규원 선생의 한잎의 여자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한잎의 여자도 이 동일한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여성 연예인들 보면 되게 이상적으로 그려지잖아요. 광고 같은 데를 보면. 근데 실체로서의 한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성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의 여성상 같은 것처럼 하나코도 그렇게 그려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모든 남성들이 그리고 있는 하나의 여성의 이미지.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만나면 뭐 이를테면 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연애를 하는 상대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뭔가 편안하면서도 이상적인 그런 여성. 그건 이제 없는 것이기도 하죠. 소설 내에서도 없지만 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관계 부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그라고 하는 인물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5명의 남성들도 계속해서 만났지만 하나코라고 하는 인물과는 구체적인 관계를 만들질 않아요. 맞아요. 예. 진지한 관계를 만들지 않죠. 관계의 진정성이라는 게 없는 거죠. 예. 그게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 관계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없다. 그 부재와 여기 연관돼 있겠죠. 작가 선생님하고 정확하게 이제 같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작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옛날에 우리 하얀 거탑이란 드라마. 김 기자 의학 드라마 안 봤어요. 거기에 그 김명민이란 이제 김명민 배우 이름이고. 맞아요. 되게 잘 나가는 엘리트 의사인데 그리고 막 사회적으로도 이제 큰 종합병원 이제 외과 과장이 되고. 근데 이 김명민 의사에게는 그 술집 바 사장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가정도 있고 되게 이제 그 가정 장인어른이 또 되게 병원의 간부고. 근데 이제 정말 이 스트레스를 내밀하게 털어놓는 미모의 바 사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게 굉장히 차갑고 아주 그 냉정한 엘리트인데 이 마음의 어떤 짐이나 일상의 스트레스를 이제 그 은밀한 이제 둘밖에 모르는 뭐 그런 대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남자들의 어떤 판타지 같은 설정인데 최윤 선생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다 그런 판타지가 있더라. 뭔가 내가 드러내놓을 수는 없지만 내가 전면에 나 이런 사람이랑 알아, 이런 사람이랑 무슨 관계라고는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 않지만 제일 비밀스러운 얘기를 털어놓고 위로도 받고 싶은. 근데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의 친구가 하나코하고 다 그런 관계를 갖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5명의 친구는 서로 모르죠. 이 주인공도 뭐 걔가 왔다 갔다고? 약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성이 이제 하나코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왜 꼭 일본 여성을 떠올릴 만한 이 장명을 하셨냐. 그게 이제 일본 여성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편견일 수 있지만 이미지가 좀 친절하고 상냥하고 이렇게 뭐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쇼윈도우 같은 그런 연기도 좀 하고 그게 하나코의 속성하고 참 맞아 떨어져서 일부러 그런 장난을 쳤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남자 놈들아 그런 의도가 있으셨대요. 어차피 없다. 이제 그 국면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이게 이 소설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저는 뭐 자꾸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인데 페미니즘 소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소설은. 근데 저는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보다 보면 다 인간에 대한 공감에 대한 이야기거나 이 소설 같이 인간 관계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거나 그런 거거든요. 굳이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거 좀 거꾸로 보면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바뀌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여자가 여럿이고 이런 남자가 하나가 있는 그런 관계가 있나? 그런 관계는 없어. 그런 게 없어.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 근데 이런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니어도 그런 짓은 남자만 해. 그런 모임에 뭐 남자를 여러 모임에 뭐 이렇게 자주 오는 여자 애들이 한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중에 남자 중에서 한 명이랑 잘 돼가지고 이제 나가고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마음을 뒀다가 서로 싸우고 막 그 개판나고 딱 안 보고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반대는 별로 그러니까 있긴 있겠지만 저는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성들 여기 주인공 여자인 것은 적절하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페미니즘에서는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성이 과연 그렇게 또래 집단에서 남성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게 남성에 관한 어떤 여성의 왜곡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 같은 것들이 이쪽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술자리에서 개판치고 그런 것도 그렇죠. 뭐 이런 뭐 남자 입장에서는 뭐 땡큐죠. 그리고 여자 여러 명이서 이렇게 해주고 자기 혼자 이렇게 있는데 친구랑 둘이네 자기 노래 해봐라 그럼 뭐 근데 막 이렇게 시키고 그러면 재밌죠. 그냥 웃기죠. 하나코가 남자였다면 하나코가 남자였다면 다 여자고 왜냐면 완력으로 내가 다 제압할 수 있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해 폭력적으로 당하는 것도 그냥 뭐 오락으로 즐길 수 있죠. 어느 정도는. 근데 여성의 입장에서 그걸 당하는 거는 정말 폭력인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이건 좀 이거 여성에 국한돼서 사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보면은 전 아까 풀리지 않는 의문이 그거예요. 하나코도 좋으니까 온 거 아니겠는가 그 자리에 계속. 그러면 이게 남자들이 자기들의 내밀한 면만 계속 보면서 뭐냐면 하나코한테 막해. 어떻게 막하냐면 그렇죠. 예, 하나코와 만날 때 주로 그가 택하는 식당은 돈을 꼭 그가 낸 것도 아니면서 아주 볼품없고 값싼 식당이었다. 왜냐면 다른 여자들과 데이트할 때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데려다 주지도 않고. 그게 나쁜 놈들이야. 뭐냐면 늦은 시간에 밖으로 나와서는 그녀의 집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오는 것을 같이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녀를 혼자 어두운 정류장에 놔둔 채 그는 지하철 입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매너 없는. 예? 왜 그럴까요? 그리고 나중에 낙동강 거기서도 여자애들 나가는데 그 오밤중에 나가는데 위험한데 한 놈이 안 나가봐. 한 놈도 안 나가. 정연욱 기자 가서 그랬겠습니까? 저는 차 몰고 갔죠. 그렇죠. 술 먹고?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놈 여기 나온 놈 나쁜 놈들. 팀에 택시 불러주겠지. 그러니까 정말 이해 안 되는 막대하는 하나코에게 또 그 친구에게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코라고 하는 게 이제 현실적인 실제감이 있는 인물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꿈꾸는 환상의 여성 같은 이미지 있죠. 이 소설에 되게 중요한 아까 이게 베니스죠. 네. 베니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구절이 나오죠. 베니스는 물, 그리고 물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코. 그리고 하나코와 같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낙동강 강변 사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다 물가네. 네. 진짜. 다 물이에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게 여성성이거든. 물이라고 수용성. 하는 게, 그렇죠. 수용성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그 노노에서도 공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럼 왜 나왔느냐. 하나코는 부르면 다 나오고 응대를 다 해주잖아요. 물이 그렇잖아. 다 품어주고. 네, 물이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남성들 마음속에 있는 환상적인 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환상적인 여성이기도 하거니와 남성들이 이제 이런 여성에 여기서 다들 뭐냐면 섹슈얼하게 접근하는 남자는 없어요. 다행이니까 선은 안 넘어. 난 그래서 낙동강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큰 사건이 나겠구나.
근데 이 정도는 크지 않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감각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94년에 큰 사건이었나 봐요. 이 정도가. 저는 맨날 넷플릭스를 보니까 막 맨날 피 낭자하니까 이 정도는 그냥 그렇게 큰 사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근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남자들이 하나코를 쉽게 보는구나. 이 여자를 쉽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이 한편 들었고 또 한편으로 뭐 생각이 들었냐면 뭐 청혼도 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근데 뭐랄까 이 하나코를 뭔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씩 뭔가 보험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을까. 보험 같은 여자.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다 안 되면 하나코랑 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는 되게 굳은 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공이.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약간 함부로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편지를 쓰고 싶게 만드는 유일한 여자라고 얘기가 나와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이게 좀 약간 이중적이거든. 하나는 함부로 대할 수 있다라는 막 대해도 되고 편하게 대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편지라고 하는 게 지금은 편지가 없잖아요. 네. 예전에 그 작가들 시인 특히 이제 시인들의 경우가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쓰면서 시창작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선생님 그러셨습니까? 보통이 그렇죠. 그 황동규 선생의 즐거운 편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황동규 즐거운 편지. 네,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황동규 선생의 즐거운 편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고등학교 때 쓴 시예요. 그래요? 옆집에 고딩 때? 고딩 때. 미쳤다. 옆집에 있는 누나를 생각하면서. 누나는 후회하시겠네. 근데 이제 그 편지라고 하는 게 뭐를 만들어주냐면 판타지를 만들어줘요. 지금은 이제 메일을 쓰잖아요. 메일하고는 다른데 편지를 쓰면 이 편지가 과거에는 서울에서 서울한테 가면 서울에서 이제 쓰면 한 이틀 정도 걸려서 도착하죠. 그리고 이제 편지를 받으면 한 4, 5일 정도 걸려요. 한 일주일 넘게 걸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고 그다음에 갔다가 돌아오면 한 일주일쯤 걸리죠. 편지를 쓰는 공간은 내면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 내면 공간에서 나의 내면에 대한 공간. 그렇죠. 내면에 그 내면에 저쪽에 있는 상대 여성이 불려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상상으로. 그렇죠. 근데 그 상대 여성은 실제 있는 여성과 좀 달라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게 이제 편지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코라고 하는 여성이 이 남성들에게는 쉬운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편지를 쓰고 싶게 만드는 여성이라는 점이 되게 이중적이죠. 그게 이제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데이트를 하는 여성은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있는 여성인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늘 어떻든지 간에 카드가 돼. 만나주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여성은 나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만들고 싶어.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쫓아가서 만나고 싶게 하잖아요. 근데 안 만나. 그렇죠. 못 만나죠. 그러니까 이 여성은 그 현실적이거나 실질적인 남성의 내면 속에 있는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 궁금했는데 일단 하나는 아까 편지를 쓰고 싶을 정도로 어쨌든 진지하게 다들 뭐 아까 김 기자 얘기대로 매너가 없었을지언정 하나코에 대해서 사실 뭐 함부로 하진 않았잖아요. 그 관계가. 그렇죠. 근데 낙동강에서 술 좀 마셨다고 왜 그랬을까? 라는 것과 뒤에 얘기하겠지만 왜 주인공은 끝내 하나코를 만나러 못 갔을까?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데 일단 앞에는 작가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대답을 해주신 것이 하나코가 갖는 편지를 쓰고 싶어하는 진지함? 굉장히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싶다는 건 나의 가장 고상한 것들을 쏟아내는 공간이죠. 편지에다가 우리 그냥 시시껄렁한 농담 그렇죠. 뭐 이런 거 잘 안 쓰고 편지는 내가 통화할 때보다 더 고상한 나를 쏟아넣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진지하게 만나는 누군가는 아니고, 그렇죠. 공이 이제 뭔가 소비 일회성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냥 이제 얘랑은 관계 발전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냥 요것만 요의 어떤 나의 어떤 자기 만족을 추구해줄 정도의 관계 그 유통기한이 뚜렷한 이 여성에게만 쓰는 그 편지였지만 이 여자가 실제 하니까 이게 끊임없이 나한테 그걸 상기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부끄러울 거 아니야. 아 내가 그런 짓을 했지. 나는 여자친구도 있는데 얘한테 편지도 보냈지.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를 이제 일상에서 쫓아내고 싶은 어떤 불안감의 발로였다는 거예요. 불편한 기억. 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하나코라고 하는 여성은 그 남성 또래들, 그 또래 남성들에게는 되게 자신들의 어떤 실제를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되게 불편하다고.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비춰주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보통 여성들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 하나코에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이 하나코라고 하는 건 과거의 그 젊은 날 여기 있던 여기 등장하고 있는 남성들로 하여금 그 과거의 그 젊은 날을 계속해서 환기시켜주는 그런 존재죠. 거울 같은 존재. 근데 저는 소설 읽을 때 이게 잘못된 소설 읽기 방법이라고 계속 제가 지적을 받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겠나? 진짜로 그렇게 이게 약간 리얼리즘에 대한 고민이들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들이 그런 약간 만만한데 내 말은 잘 들어주는데 뭔가 결혼하고 싶진 않은데 언젠가 결혼하려면 얘랑 해야 될까? 근데 난 더 나은 여자를 만나고 싶고 뭐 이런 그런 되게 저급한 욕망들의 투영의 대상으로서의 하나코도 있겠지만은 하나코 장지수 씨? 장진자 씨 입장에서는 왜 계속 나왔냐 이거예요. 이거는 장진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어장 관리가 아니었을까. 이게 새로운 시각이네요. 네, 제 시각으로서는 아니 근데 여성의 주체적 시각으로 오히려 페미니즘적인 시각으로 보자면은 이런 중에 좀 똘똘한 놈이 하나 있으면 내가 한번 잘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계속 나온 게 아니겠는가. 왜 그러면 자발적으로 불렀을 때 니네 지난번에 보니까 니네 너무 무리해서 안 되겠어 이러고 그냥 안 나오면 그만인데 왜 계속 나왔냐 말이에요. 난 그게 좀 궁금했어요. 아니 무리해서 그 뒤로 안 나왔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발해주지도 않고 말이야. 자식들이 싸구려 김밥천국 비하 발언 죄송합니다. 분식집만 데려가고 말이죠. 데이트하기엔 김밥천국이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죠. 근데 좀 더 그런 상태였어요. 이 책이 94년에 나왔다는 걸 내가 그럼 감안을 해야 되나? 당시 94학번들 여성분들은 감히 남성에게 그런 엄두도 안 냈나? 여기 나오는 분들은 한 85, 86, 87 요 세대 아닐까요? 학번으로 치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하나코 입장에서 없지만 하나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날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코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코도 이제 이탈리아 가서도 물어보고 이런 물어보는데 그렇게 날 모르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남성들은 아까 아마 이어령 선생님 심사평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존재와 존재 사이에 사실은 소외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 있었어요. 진정한 관계의 소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죠. 그게 이제 거듭해서 나오는 말 중에 그렇게 날 몰라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대목이 있죠. 그러니까 집단 앞에 놓여 있는 개개인의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코가 없듯이 그들 속에 내가 없고 이 소설의 감동은 나 자신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 됐다는 것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동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너가 나 같은 그 미숙한 감상자의 경우에는 모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그렇게 대하니 남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사실 내가 좀 고립되죠. 그런 면이 있죠. 관계라는 건 늘 양쪽에 서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끊임없이 이 최훈 선생은 페미니즘을 거부하시더라고. 여성주의에 국한할 수 없다. 이것은 타인이란 미로, 이건 본인 표현이에요. 타인의 미로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그렇잖아요. 김 기자랑 저랑 오랜 시간 가까웠지만 이 김 기자란 타인을 제가 얼마나 알겠어요, 온전히.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뭐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결혼 안 해봤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이제 이 남녀 친구라는 설정으로 했을 뿐이다 라고 강조하시더라고. 계속 이게 여성주의로 읽힐까봐 약간 경계하시는 느낌을 좀 굳이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날 몰라요? 라는 질문은 거꾸로 말하면 니는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근데 그게 되게 주인공이 충격을 받잖아. 그 말에 딱 베니스에서 배음처럼 울렸다 그러잖아. 그렇지. 그렇게 날 몰라요. 그래서 헐 이렇게 놀란 거잖아.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렇게까지 놀라운 말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날 몰라요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마치 그 뒤에서
배자가 이제 아마 뒷배자를 써서 뒤에서 이제 울려 나오는 배경이 된 것 같은 그런 부금. 메시지 같은 거죠. 불금처럼 울렸다. 네. 서라운딩. 네. 여기 보면 제일 뒤에 아까 그 최윤 선생님은 뭐 작가가 얘기한 것이 정답은 아니니까 작가 그렇게 썼어도 독자나 혹은 시대가 그렇죠. 그렇게 다르게 읽을 수도 있어요. 아까 페미니즘에 대한 경계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페미니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그 남성들이 오히려 이 여성들이라고 하고 하나코의 자리에 남성이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별로 없어. 우리 한국 문화에 별로 없으니까 맞아요. 그 문화로 본다면 이건 페미니즘을 읽을 수 있어요. 특히 이 소설의 제일 그 말미에 보면 여성 둘이 나오죠. 네. 그때 친구. 이제 친구. 그 술자리 같이 맞아, 술자리 친구. 같이 네. 끌려나왔던 그 친구가 이태리에서 그 둘이 같이 뭐를 하냐면 패션에 종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 나오면 동업자이면서 동반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남성 그 주인공들 인물들은 한결같이 여기에 있는 하나코뿐만이 아니라 자기들 관계에서도 사실은 소통이 안 돼. 거기 있던 가족이나 부부 관계에서도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되게 소외돼 있거든요. 연기하잖아. 그렇죠. 연기하는 됐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잘 생각해 보면 이 소설에 유일하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하나코밖에 없어요. 장진자. 그러네. 모든 사람 다 익명이야. PKJW. 그렇죠. 아니, 그러면 둘이 부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죠. 레즈비언 커플이었던 거야? 그렇게 읽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더 재밌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생각 못했네. 동반자라고 하는 게 동반자라는. 나오잖아요. 동반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하고 그다음에 K라고 하는 인물이 모자를 중심으로 한 동업자인데 남성들은 동업은 가능한데 이게 동반자가 잘 안 돼. 이 동반이라고 하는 게 소통이 안 돼.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보면 이게 이제 동반자가 안 되는 구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남성 문화의 측면도 있어요. 그 동업자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럴싸하네요. 아니 그게 전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니까 뭐랄까 통쾌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네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네가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네가 사실 체리 피킹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코에 대해서 자기 원하는 것만 쏙쏙 빼먹고 그냥 나중에 되게 함부로 대하고 그랬던 사람이 사실은 자기 커리어와 삶을 굉장히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니네가 그런 어떤 그런 거 사실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통쾌함을 느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니네는 동업자는 되지만 서로 니네끼리는 소통도 잘 안 되고 서로 숨기는 게 오히려 많은 그것도 심지어 막 베네치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러 갔다는 것도 서로 숨기는 그런 사이인 주제에 사실 여기는 동반자 관계까지 되는 어떤 극한의 소통의 어떤 끝까지 가는 그런 관계였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좀 싶네요. 근데 보니까 평론을 읽어보니까 베네치아랑 막 뭐 얽히고 설킨 그런 게 굉장히 그 조화롭다. 굉장히 그 구조가 되게 좋다는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베네치아인지 뭐 수상 도시라서 그런 건지 거기가 길이 뭐 복잡한데 다른 나라 뭐 도시는 길이 안 복잡한지 맨 앞에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안개, 물, 미숙해서 미로. 그 이제 그렇죠. 타인을 향한 미로, 이 복잡한 알 수 없는 그게 이제 딱 베니스라는 도시를 마치 무진기행처럼 그래. 그 무진경 말고 우리가 다른 도시를 도시랑 사랑이랑 이렇게 연계된 게 무진경이었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딱 도시가 그 안개라는 몽환적인 그 도시의 이미지가 그리고 그가 계속 미로를 헤매잖아. 고민하면서 연락할까 말까 하면서 이 자식들이 이 뭐야 자기를 결혼 날짜를 하나코한테 안 알려. 안 알리죠. 남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연락하는 여자애가 그냥 친구. 대외적으로는 친구야. 근데 내가 결혼식을 한다거나 하면은 뭔가 알리기 조금은 좀 부담스러워. 네가 오면 곤란하지 내가. 조금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놈의 새끼도 안 알리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어떤 관계인지 좀 이해가 됐는데 저 베네치아 시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싸움 하는 게 있어요. 세 명이서 막 싸우는 장면. 이 장면은 왜 들어간 건가? 그래서 막 개판치고 싸우고 그러다 그냥 뭐 경찰들이 몰려들어서 그냥 가거든요. 이게 왜 이 장면은 왜 있는 거예요? 보통 단편 소설이라고 하는 게 되게 짧잖아요. 짧은 소설이고 그 짧다란 얘기는 되게 완결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버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예,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치야. 이유가 있어.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이제 보고 혹시 남자 친구들을 내 모습을 그냥 이렇게 뭐랄까 비유랄까 그렇게 해서 지금 니네 한국에선 이러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2대1로 싸움을 하잖아요. 네. 그 되게 폭력적인 장면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들을 환기시켜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그 인물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베네치아냐? 거기에 안개도 있고 물도 있는데 미로도 있고 그렇게 이제 돌면서 뭐를 보냐면 과신의 과거들에 가까이 이제 접근을 하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계속 소환하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베네치아는 기본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과 물 하나코 그 다음에 과거. 낙동강 강변 이렇게 다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삶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면에 장치로 남성 셋이 싸움을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죠. 그게 이를테면 과거를 불러오게 만드는 그런 대목과 연관이 돼 있죠. 그게 다 아다리가 맞는 게 베네치아뿐이었던 것으로 물도 있고 안개도 있고 개판치는 싸우는 아재들도 있고 그런 곳으로. 근데 또 제가 또 궁금했던 게 그 낙동강변에서 술 먹는데 술 먹다가 이제 다들 괜히 화를 내잖아요. 괜히 뭐 결혼 앞둔 애는 뭐 숙소 갖고 막 뭐라 하고 그 뭐라 하는데 이 하나코가 이제 그러니까 폭력적인 상황을 당하면서 이렇게 낄낄낄 웃는단 말이에요. 미친 듯이 웃다가 가요. 네, 일어날 때도 왜 그 미친 놈처럼 웃었는지 뭔가 거기 계기 보면 되게 치기어리죠. 네. 이게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과 개인의 문제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의 문제를 볼 수도 있고 집단과 개인의 문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각각의 존재의 소통과 소외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 남성들이 모여가지고 되게 희한한 풍경이 일어나는데 그게 술 먹고 객기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막 춤을 추라고 하고 그 과정에 이제 병이 날아가서 병이 깨지고 그리고 막 억지로 하나코를 일으켜 세우고 이러면서 웃음과 막 이런 게 막 뒤섞이는 장면이죠. 그게 이를테면 젊은 날에 있을 만한 사건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왜 그랬지? 그날 왜 그랬을까? 이해 안 되는. 예, 기영도의 그 집 앞이라고 하는 시도 그런 건데, 그러니까 막 엉키면서 막 술 먹고 있는 힘껏 막 달려서 술을 먹었는데 그때 이제 사단이 나는 거지. 이제 그런 장면들이 여기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젊은 날의 한 치기 어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대학 졸업반부터 사회 초년생 정도까지의 그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20대 중반쯤에 있을 만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 불편하죠. 그 자기 이를테면 집단이 만들어져서 만들어지는 관계이기도 하고 폭력이기도 하고 배경으로 보면 이건 남성 문화이기도 하고 그쵸.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기 있던 하나코는 그 장면들을 보고 있던 거지. 약간 위에서 보는 약간 느낌. 그렇죠. 약간 위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성들이 늘 꿈꾸는 판타지의 여성이라고 얘기한다면 남성들 어린애 같은 남성들 다 받아주는 누나 같은 이미지의 여성 이미지 있죠. 물의 수용성처럼 있어요. 받아주는. 네, 있었어요. 예, 그런 거니까 이제 거기에도 그 남자 그 또래 남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치기, 그 유치함, 그런 것들을 하나코는 어떻든지 간에 관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관조의 웃음이 참 이게 차원이 다른 그렇죠. 영혼이네요. 네. 남자들을 이렇게 완전히 압도하고. 그래서 아까 이현승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숙한 그러니까 여성의 문제.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게 왜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성은 죽을 때까지 어린애다. 그런 얘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의 머릿속에 이를테면 내면 속에 어떤 여성, 그 내 모든 것들을 받아주는 누나 같은 엄마 같은 엄마는 아니지만 현실의 엄마는 그렇게 뵐 수 없지만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아마 하나코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하겠죠. 보통 술자리에서 술 먹다가 병 깨지면 이제 그거 빨리 치우잖아요. 야야야 서로 이제 착한 척하려고 서로 치우겠다고 정신 차리죠 이제. 술병 깨지면 보통 이제 막 서로 치우겠다고 하다가 막 어깨 부딪히고 막 이런 누가 치우면 막 괜찮아 보통 이제 이런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하나코가 병에 베이겠구나. 막 이런 이제 그런 전개를 생각했지만 하나코는 웃으면서 갔다. 그리고 가면 웃음인지 울음인지 이제 구분할 수 없는 표정을 지금 갖고 아무도 나가지 않고 이 새끼들 미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염치 없이 몇 년 뒤에 베네치아에 전화를 했더니 또 반갑게 맞아주고. 그러니까 왜 끝내 안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쨌든 용기를 내서 전화까지 했는데 안 가잖아. 오라고 초대까지 했는데. 제일 용기 있는 건 피야. 피는 그래도 가긴 했어. 아 잠깐 있다가. 잠깐이라도 가긴 했어. 용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일 보고 싶었나 보죠. 근데 이 양반은 결국 안 갈 뿐더러 또 굉장히 막 가족한테 연기를 하고 내가 그리고 이제 가족 데리고는 베니스 못 오겠구나 뭐 이런 그쵸.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 김 기자 만약에 이런 과거에 뭐 친구가 있었다면 하나코 같은 전 여친? 아니 여친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하나코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정도 관계라면 그냥 지금 내 부인이 와이프가 아내가 있어도 이 정도면 오픈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 출장차 갔는데 옛날에 나 대학교 때 친했던 누가 있더라. 그래서 나 잠깐 밥 한번 먹고 올 거다. 여자랑? 네. 좀 그런가? 결혼도 안 했는데. 여자는 결혼. 그 집에 가서 만찬을 하고. 아니 뭐 집이 여기 나오잖아. 가서 만찬을 하고 거기까지 상상이 안 된다. 써 있잖아. 그 집에 가 초대를 받고. 아니 집을 안 가면 되지. 집만 안 가면 된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왜 꼭 굳이 이렇게 사령을 다해 은폐할까? 저는 약간 저 같으면은 웃으면서 그때 일을 사과라도 할 것 같아요. 사과라도 할 것 같고. 나코 씨, 내가 진짜 근데 정말 왜 어려가지고 그랬는지 미안하다면서 내가 좋은 술 한 병 사가지고 사과 의미로 주고 그때 우리가 어렸죠.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냐. 가구 디자이너가 됐어요? 얼마요?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배송되냐? 이렇게 좀 따갔으면 좀 그렇게 풀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주인공은.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소설을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는데, 그 아까 김 기자님 맨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소설을 볼 때면 그 현실의 감각으로 보는, 그러니까 리얼리즘적 감각으로. 리얼리스트. 네, 리얼리즘. 근데 소설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메시지라고 하는 건 독자들에게 이를테면 흡인력 있게 읽히려고. 독자들이 정말 그럴듯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야지만 쭉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리얼한 방식으로 소설을 꾸리긴 한데 소설은 기본적으로 상징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상징적 성격이. 네. 그래서 이 소설은 제일 뒤에 그가 이 하나코를 만나게 되면 좀 이상하죠. 소설은 만날 수 없게 만드는 게 맞다. 제목이 하나코는 없다니까. 결국은 어떻든지 간에 부재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너무 뻔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끝나는. 상상력. 네. 안 만나게 하고 끝내는 거지. 끝내. 독자를 속 터지게 하고 그냥 끝내는 거야. 그렇지. 끝내는 거. 일상으로 소환하는 걸 못하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러기도 해요. 전면적인 관계는 끝까지 안 되는 맞아요. 허용을. 왜냐하면 가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동선을 오픈을 해야 되잖아. 뭐 누군가에게라도 해명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두려움을 끝내 이제 극복 못한 철없는 남성에 머물러 있는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무서워서 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섭고 그걸 감수하고 어떤 소통과 진정성을 나눌 정도의 의지는 없고 자기 옛날에 분식집이나 사주는 게 그런 게 다 켜켜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얼마나 되게 함부로 대했는지 하찮게 대했는지 자기가 알면은 만나기 무섭지 나중에. 나중에 둘 다 커서는 만나기 무섭지. 그건 이해는 해요. 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하나코도 원하는 바가 있어서 만났다. 하나코도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5명과 어울렸다. 무엇이었을까? 하나코 의도설. 하나코의 어장관리설. 하나코도 고르다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들 개판 녀석이 때려쳤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하고. 성적 정체성이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왔잖아.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 그래서 뭐 어떤 의미였는지 전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너무 하나코라는 인물을 너무 이렇게 수동적이고 되게 그냥 마도 데레사 같이만 보는 거는 조금. 근데 소설의 분위기상 그리고 이 묘사한 작가의 어떤 캐릭터에 대한 태도로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나코가 더 우월한 존재로 그리고자 계속 노력을 귀여워서 놀아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소설 하나코는 없다는 소설이 저는 되게 뭐야? 일단 보다가 얼마 남았지 보는데 막 공지영 꿈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다음에 보는데 뭐 우리 생애 꽃 뭐 소설이 되게 엄청 있어. 책은 불과 몇 페이지요 이거? 30페이지? 30페이지. 그렇습니다. 30페이지에 불과해요. 너무 짧아요. 자, 그때 여러분 가성비가 좋다. 어디서 읽어보시면 하나코는 없다 알아. 읽어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30페이지만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너무 짧긴 한데 이거 어떤 분이 지금 94년의 소설인데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어떤 분에게 추천할까요? 모두에게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떤 분이 읽으면 좀 재밌게 읽을까요? 어떻든지 뭐 남성들, 남성들. 20, 30대 남성들. 왜 근데 아까 무슨 대학교 교재에 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 좋은 나이야. 20대가. 다 20대잖아 여기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편성이 있어요. 94년도에 나오긴 했지만 뒤지고 또 생각해 보면 아까 30대 남성들 이런 얘기도 했고 이해가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나 이때나 별로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분명히 그런 건 있죠. 한국 사회가 어떻든지 간에 남녀의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의식을 하죠. 근데 이 무렵은 그런 생각이 없었던 시기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는 있어요. 심리. 이를테면 남성들이 때로 모여가지고 이를테면 이런 광기 같은 거, 있죠. 폭력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건 나중에 40대, 50대 가면 그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코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얘기를 했긴 했지만 남성들이 일상생활을 쭉 진행하는 40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어떤 여성, 자기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여성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코 같은 여성일 수 있어요. 떠오르십니까? 그 여자. 이게 또 떠오르구나. 아니 저 제자도 많이 보실 거니까. 네. 아니 근데 누구나 제가 아까 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삶은 좀 너무 무료한 삶이 아니었을까. 열심히 안 살았다며. 열심히 안 살았다. 만약 지금 그런 사람이 안 떠오르시다면 지금이라도 밖으로 나가서 만나십시오. 하나코를. 그리고 잘해주십시오. 비싼 밥 사주십시오. 작가님의 가르침을 1도 수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 재밌더라고요. 원래는 하나코 입장에서 썼대요. 하나코의 시점으로. 그거 보고 싶다. 그거 쓰다가 외전으로 다시 아닌데 하고 다시 이렇게 하셨대요. 뭔가 이렇게 미지의 어떤 인물로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썼으면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 네. 상 못 받았을 것 같아. 왜냐면 하나코가 생각하는 게 다 나올 거 아니야. 이 새끼가 오늘 나를 버스에 객관적으로 묘사가 안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낙동강에서 버스 안 잡혀가지고 개고생하고 나쁜 놈의 새끼들. 딴 놈들이 헌팅해서 걔네랑 술 먹고 잘 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그 이제 작법으로 보면 이제 소설 창작 시간 같은데 그런 거를 가르치는데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코의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푸는 바. 그라고 하는 인물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피는 거죠. 서술자죠. 예, 그러니까 나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소설이 전혀 다르게 돼요. 그렇겠죠. 전혀 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소설의 경우에는 하나코의 시점으로 쓸 수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윤 선생님의 소설은 사라진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많이 해요. 그 사라진 사람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아프게 기억하는데 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떠올리는 소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지금 그 김 기자님 가지고 계시는 요 이상문학상 작품집에 보면 자선 추천작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어요. 속삭임. 네, 바로 뒤에. 예, 그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라진 인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최윤 선생님 소설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최윤 선생님의 마치 회색 눈사람의 제일 마지막 구절도 그런 건데 아프게 사라진 모든 사람은 그를 알던 사람의 마음에 상처와도 같은 작은 빛을 남긴다. 이게 이제 회색 눈사람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게 최윤 선생의 여러 작품의 기본적인 작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상처, 기억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람. 이 소설의 경우에는 하나코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코의 시점으로 소설을 쓰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저는 그냥 읽고 나서 든 생각인데 이건 그냥 엑스트라 이야기인데 그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 피플이라는 소설 보면은 한 사건을 가지고 50명의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한 챕터마다 다 쓰거든요. 이것도 그 친구들 5명의 이야기를 쓸 수 있죠. 하나코의 혐의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왜냐면 분명히 뭔가 던졌을 거야. 하나코도 분명히 뭔가를 여지를 주니까 아니겠는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작가님이 이제 이 소설의 사실 중요한 이 지금의 태도인데 그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윤 선생님이 그 교수 생활을 그러니까 서강대 불문과 교수 하셔서
지금은 명예 교수시고 그다음에 뭐 교수하면서 도서관장도 하시고 뭐 교무처장도 하시고 학교 일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론으로 등단을 하셨고, 그러니까 아주 문단의 적자는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문단 자리에 어울리고 뭐 평론가들하고 친하고 원로 소설가들하고도 꾸준히 관계를 맺어오고 이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정체성이 선생님의 정체성도 있는 거죠. 교수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인터뷰 때 어제 제가 리포트에 잠깐 담았는데 준엄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관계의 진정성에 관한 소설이라면 이걸 지금 확장해서 지금 애들이 이거를 지금 젊은 20, 30대 특히 이제 20대 독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같은데 이게 이제 그런 예를 드셨어요. 자기가 성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고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날라오잖아요. 안내문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공포에 휩싸이고 굉장히 내가 이사를 갈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갑자기 닥친 이 정보 때문에.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우리가 다 피해 다녀야 되나? 그 사람은 이 사회에서 아무도 말을 걸면 안 되나? 뭔가 이렇게 누군가는 그 관계를 맺고 꾸짖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누군가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최윤 선생은 그걸 20대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20대는 굉장히 그 전에는 이례적으로 정말 전례 없이 많은 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물적 토대가 뭐 예를 그렇게 드셨지만 아무도 사회에서 말 걸지 않거나 관계가 뒤틀려 갖고 또 다른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런 비정상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말을 걸 줄 아는 진정성, 사려 깊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각자 뭐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이 하나콘 없다에서의 관계를 이렇게 쫙 늘린 거지. 이 사회에서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뭐 그런 말씀을 말미에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에 페미니즘이 되게 중요한 논쟁의 중심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문제를 어떻게 사유하는가, 특히 남성들이 여성의 문제를 사유하는 것이 이를테면 그 성숙함, 그 인격의 성숙함,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성숙함과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대목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전체적인 의제로 놓고 본다면 대단히 진보적이에요. 그 진보적인 이유는 페미니즘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자신들이 그러니까 숫자로 본다면 절반이지만 전체 내용으로 본다면 약자죠. 마이너리티의 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이너리티의 감성이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다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 소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성들의 문화 속에 여전히 좀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폭력적인 문화, 예, 군대 그렇죠. 문화, 예, 이런 회식 문화, 이거 회식 문화잖아요. 혹은 집단 문화 이런 게 있잖아요. 노래하라고 시키고 자꾸.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사유하는 성찰의 계기가 가능하다. 이런 소설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죠. 정력 기자가 자꾸 회식 같은 거 하면은 건배사 시키고 자꾸. 아 그래요. 저는 노래 시키는 걸 정말 너무 혐오해서. 건배사는 괜찮다? 전 1년차 때 노래 안 해서 머리 박은 적 있습니다. 건배사는 괜찮다? 건배사는 이제 술자리를 풍성하게 해주죠. 그런 고민도 없이 회식을 왜 하냐.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페미니즘 요즘의 문제 중에 제일 저는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서로 각자 진영의 가장 미성숙한 이야기들만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 게 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저는 이제 고민하는 입장인데 뭐 되게 페미니즘 싫어하는 사람도 제정신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페미니스트 중에서 제정신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정신인 사람들끼리 정말 터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길게 대화를 하다 보면 충분히 저는 합의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풀면 되는 것이고. 근데 서로 익명성에서 지금 커뮤니티나 이런 뭐 트위터나 이런 SNS 속에서 가장 쌍스러운 이야기, 가장 나쁜 이야기만 갖고 와서 이렇다 얘네는 그거를 무기로 삼아서 서로 총을질을 하는 전쟁의 어떤 무기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게 많이 이제 왜곡돼 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지적하셨는데요. 그게
아까 최윤수 선생님도 그 말씀을 이걸 페미니즘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셨던 건 아마 이제 이게 집단적 경향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도 이게 개인의 관점에서 개인의 성찰의 지점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사유가 되면 이런 문제를 되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진영처럼 집단과 집단으로 이제 마주하면서 이런 논쟁의 장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최윤수 선생님 그 불문학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프랑스 문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쵸. 이게 한국 사회가 가야 될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도 우리는 너무 집단적이어서 지금 그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한국 사회의 현상의 문제는 이게 집단과 집단, 즉 남성과 남성 집단, 여성 집단 이렇게 집단화됐기 때문에 싸움의 관계로 가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개인의 차원에서 사유한다면 좀 더 성숙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소설에도 보면 남성 집단과 하나코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어떻든지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있잖아요. 하나코는 개인이고 남성들은 집단으로 움직이면서 결국 낙동강 그 강변에 그 사건이 일어났던 건 집단적 관계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나와요. 네, 그런 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개인의 성찰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전 그런 면에서 소설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하는 게 소설은 보면은 지난번 소설이 뭐였죠? 장마. 장마도 그렇고 그 대도시의 사랑법도 그렇고 로기얼 마다도 그렇고 저희가 다룬 소설들이 다 서로에 대한 이해, 공감 그리고 화해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되게 사람들에게 많이 깔리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는 좀 덜 이제 그 마찰 같은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덜 거칠게 좀 부드럽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려는 공존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제 해결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보다는 책 읽어주는 기자들 많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책 읽어주는 기자 많이 보시고 주변에도 많이 추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이런 학생들은 처음 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훌륭한 학생들. 이게 이런 어떤 방송, 유튜브 방송 같은 거는 어떻게 여러 번 출연해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게 처음이에요. 이런 플랫폼은. 근데 보기만. 오늘 사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TV 인터뷰 때문에 저희 KBS에 오셨는데 너무 이제 대구에서 모시기가 어려웠고 또 이제 시간 내주셔서 와서 저는 이제 그때 1도 기대를 안 하고 다음 주엔 이런 게 있습니다. 유튜브 우리 책 읽기. 그러니까 이제 혹시 서울에 볼 일이 있으실 수 있으니 잠깐 들려주실 수 있을까? 근데 서울에 일이 없으심에도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좀 의아했거든요.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는 이 교수님께서 바쁘신데 또 쓰실 글도 많으신데 왜 이렇게 출연을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문학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늘 하는 것은 이제 강의실이잖아요. 그런 장 말고 다른 장이면 재미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재미있었습니까? 네, 재밌었어요. 근데 요새 캠퍼스의 20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책을 좋아합니까? 이제 소설. 제가 국문과에 있고 그리고 교양 수업에서도 이제 문학 작품 읽기도 하는데 그렇게 책을 뭐 많이 읽지 못하죠. 않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그 이렇게 영상 문화가 확실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책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개인의 문제나 문학 작품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근대적이고 이게 아주 개인적이거든요. 예, 책이라고 하는 게 집단으로 읽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혼자 읽으면서 자신의 내면과 이렇게 성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개인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영상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사유와 성찰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것들이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갖지는 못하는 것 같으니까 좀 아쉽긴 하죠. 저희는 그 영상 매체를 통해서 다시 책으로 읽고 오셔라 그런 취지의 방송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내가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4권 중에 한 권 정도는 읽고 있다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 해서 저희는 되게 뿌듯하게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혹시나 뭐 불쾌하시거나 불편하신 분이 있었다면 다 제 탓이니까 그렇죠. 그거 아닙니다. 제 탓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다룰 소설은 뭔가요? 다음 주에 혹시 책 샀어요? 네. 그거 꼭 해야 돼 그럼? 아니야, 딴 거 해서요. 그럼 좀 이따 하고. 그거 딴 거.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사실 방송 순서는 그 선생님 들으시면 웃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번 지나간 이제 주에 최은 작가 했고
돌아온 주에 그 이인성 소설가의 낯선 시간 속으로. 어렵죠. 이거 너무 난해해요. 재미없어. 그래요? 선생님이 봐도 어려운 수술이죠. 일단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같이 미숙한 독자가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진짜. 네. 재미가 없어. 그리고 길어요. 길어요. 연작 소설이라 그 책을 다 읽어야 돼요. 재미없는데 길어. 네. 안 돼.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좀 뛰어넘고 왜냐하면 또 저희끼리 미로를 헤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베니스처럼. 안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 다룬 소설 중에 비교적 우리 시리즈 앞에 했는데 저희 댓글 중에 그 소설은 꼭 좀 아쉽다, 꼭 다시 다뤘으면 좋겠다 했던 그 오정희 작가의 중국인 거리 보고 하시죠. 그건 재밌나요? 오정희 소설가는 한국의 가장 단편을 잘 쓰는 작가 중에 한 분이 있죠. 정말 조각처럼. 단편이구나. 안도했어? 안심. 꼴랑 그것만 읽어보지 말고. 하여튼 오정희 작가 한번 해보시죠. 중국인 거리. 네. 그러면 그 단편집 제목도 중국인 저 거리인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리포트가 초반에 했어요. 그래서 그 화제 리포트였어요. 왜냐면 아주 어린 여자 아이가 주인공인데 저희 리포트 뉴스에서는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대역 배우를 써갖고 이제 중국인 거리에 가서 인천 가서 찍었습니다. 산행에서 화제였다는 거죠? 그렇죠. 잘 모르던데. 잘 모르시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오정희 작가의 중국인 거리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책 좀 봐. 안녕. 선생님 감사합니다. 책 봐. 좋습니다. 책 봐. 책 보라고 한번 해주세요. 자, 책 보세요. 책 봐. 책 좀 봐.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성주의 여성 작가의 소설인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여성주의의 어떤 부분이 있죠. 이것은 사실은 그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각지대, 삶의 사각지대,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부분,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어쩌다가 작품 속에서 하나코라는 그 여성과 그리고 그 주변의 남성 친구들과의 관계를 보니까 그것을 페미니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타자라는 미로에 대한 그 문제 제기라고 보는 것이 제게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쓰기 시작할 때는 베니스를 안 가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이제 그 탈고할 때 제가 짧게 갔었어요. 가고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길게 갔는데 베니스라는 도시 자체의 그 뭐랄까요, 뭐 미로라는 개념, 그 다음에 그 물, 또 안개, 타자라는 이 접근 불가능한 어떤 대상을 그 형상화하기에는 베니스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코는 없는 이유가 누구나 대부분 제가 볼 때에 그 남성들의 속에는 그런 판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은 있지만 언젠가 가서 내 속 얘기도 하고 그리고 위로도 받고 싶고 그렇지만 공식적인 그 삶의 현장에는 끌어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여성, 그런 환상의 여성은 없다는 의미로 하나코는 없는 것이죠. 예. 여성의 우정과 남성의 우정을 제가 조금 이렇게 대립시켜서 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여성의 우정이나 그 회사도 제가 언급했듯이 우정은 그냥 통째로이거든요. 거의 모든 거를 다 그 공유하는,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남성들의 우정의 세계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뭐 친구라는 환상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차이들 반면에 하나코는 사실은 진지한 여성이에요. 진지한 여성이고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 것이죠. 비록 그들이 그런 어떤 환상적 도피처로 자신을 삼았다 할지라도 그녀는 그렇게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걸 알고서도 친구로 맞은 그런 이제 그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우리에게 관행이 된 어떤 관계, 더 깊게 나가는 것을 저해하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이렇게 한번 드러내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이제
하나코는 없다입니다. 그들에게 아주 그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어찌 보면 무의식적인 어떤 그 장난기일 수도 있겠고 내면에 있었던 어떤 숨겨진 그런 이제 폭력적 성향일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들은 이제 완전히 헤어진 것이죠. 이들이 왜 그랬을까? 저는 하나코가 진지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들의 어찌 보면 빈자리, 그들의 허점 이것을 드러내주는 어떤 진지함, 불편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코가 구체적인 삶이 있으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뭐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어떻건 성공한 그 디자이너였지만 실제적인 삶이 있고 전화 속에서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런 아주 적나라한 현실이 있는 하나의 존재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가 그것이 각인되는 순간 자기의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자정적 그런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하나코가 그 친구 남성들한테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추정합니다. 하나코는 실상은 남성 주체의 모습들을 당시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주체죠. 남성 주체들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이게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를 그렇게 몰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나를 그렇게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소설의 주제가 관계성과 소외의 문제인데 한쪽 측면을 본다면 그것이 남성 주체들 속에 배제되어 있는 억압되어 있는 혹은 왜곡된 여성의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는 되게 선구적일 측면도 있고요. 한편으로 본다면 이걸 남녀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자아나 개인의 탐색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최윤 작가가 통상 추구해왔던 존재론 혹은 자아 탐색의 그런 여정들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많이 분석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무엇에 막히는가? 우리의 추상성일 수도 있고 피상적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공적인 자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 문제가 이제 이번에 동행에서 제가 여러 편이 대화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뭐 잠깐 동안은 그 주제에 많이 천착할 것 같은데 어느새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은 예외인들이 생긴 거예요. 대화할 수 없는. 제가 그거를 이제 스트레인저 후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이버후드가 아니라 진짜 스트레인저 후드인 거죠.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개인들을 그러면 방치하고 둘 것인가. 더 사력 있고 그런 그 젊음이 형성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거든요. 그들에겐 책임이 있어요. 누린 자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그 사회가 만들어낸 이런 스트레인저 후드에 대해서 말 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그 부분으로 제가 이제 요청을 감히 하는 거죠.